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때 특검이 어떤 식으로 조작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탄핵의 진실 시간입니다. 자, 요 며칠 탄핵의 진실 영상에서 주로 다루는 핵심이 바로 이 태블릿 PC인데요. 탄핵이 촉발되었던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퇴원 후에 대국민 기자회견 때 제일 먼저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제일 먼저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특검이 또 어떤 짓거리로 조작을 했는지에 대해서 밝혀보겠는데요. 이건 대놓고 나 조작한다 이거예요. 그냥 표현이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또한 포렌식 결과마저 뒤집어 엎으려는 그런 정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검찰이 아니에요. 그냥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아시다시피 탄핵 정국 때 안종범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한 역적 그런 자로서 특검에 협조를 한 부분을 인정받아 얼마 살지 않고 나왔습니다. 안종범하고 비슷하게 사고 나왔을 겁니다. 자, 현재도 가세연의 강용석과 유영하 등 박근혜 대통령의 눈과 귀를 틀어막고 입까지 그냥 싹 막으려는 음액 공작을 하는 그런 무리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탄핵 정국 당시 정호성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청와대 내부 문건, 특히 국가기밀과 관련된 문건을 외부에 누설했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던 인물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국가기밀이라고 판단한 드레스덴 연설문의 유출 경로에 수사를 집중했었는데요. 드레스덴 연설문은 정호성이 2014년 3월 27일 오후 7시 20분에 공용 메일로 올렸고요. 그 메일에 첨부된 연설문을 누군가가 문제의 태블릿 PC를 통해서 다운로드를 받았다라는 사실은 검찰 자체 포렌식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참고로 드레스덴은요, 독일의 도시 이름이고요. 공용 메일은 쉽게 말씀드려서 한 계정을 가지고 여러 명이 공용으로 사용한 그런 메일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저도 서울에 살았지만 서울에도 그런 집들이 있었거든요. 같이 1층짜리 건물에 같이 살잖아, 여러 집이. 그래서 퍼세식입니까? 찍찍 누르면 나오는 거, 그런 것들이 있잖아. 그거 같이 쓰는 거, 하나의 물을 여럿이 같이 쓰는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 등장할 만한 그 데스크탑 컴퓨터라는 거 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그냥 일반 컴퓨터, 그냥 화면 있고 옆에 이만한 네모난 컴퓨터 있죠? 그걸 데스크톱이라고 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돌아가서 남은 문제는 최소원이 과연 드레스덴 연설문을 읽었느냐, 그런 점이잖아요. 태블릿 PC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끝낸 검찰은 그 다음날 최소원의 거주지였던 미승빌딩 압수수색에서 최소원이 사용한 데스크탑 컴퓨터를 증거물로 확보를 했고, 최소원은 검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태블릿 PC를 사용할 줄 모른다, 그리고 드레스덴 연설문을 읽은 적이 없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최소원이 검찰을 상대로 아무리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속일 수 없는 증거가 바로 이 포렌식 분석입니다. 그냥 딱딱딱 뒤집어 까는 거야. 그냥 뭘 클릭했는지까지 다 나와요. 드레스덴 연설문을 비롯해서 정호성이 공용 메일로 보낸 모든 문건들은 첨부 파일이었기 때문에 첨부 파일을 읽으려면 인터넷에 접속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접속 후 다운로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메일 받아보시면 그냥 클릭하면 바로 열리는 게 아니라 첨부 파일이라고 제목 옆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사진이라든지 영상을 이렇게 첨부로 보냅니다. 이렇게 첨부 파일인데 그거를 압축을 풀거나 다운로드 해갖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메일 자체를 삭제했다 하더라도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손가락 한번 깔딱만 했다면 그 흔적 또한 모조리 포렌식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런 포렌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국가수에서 실시한 포렌식도 아니고 지들 검찰 자체 포렌식 팀에서 했음에도 최소원의 데스크탑 컴퓨터에서는 드레스덴 연설문을 다운로드 받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드레스덴 연설문을 읽지 않았다라는 최소원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 겁니다. 최소원은 10번째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정호성이 보낸 그 문건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정호성이 보낸 문건들의 절반 정도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볼 시간도 없고 제 관심 분야가 아닌 분야도 많이 보내왔습니다. 대통령님이 매번 저에게 의견을 물어보라고 하시는 것도 아닐 것인데도
정호성 비서관은 저에게 의견을 물어보려고 하였습니다. 어떤 때는 정호성 비서관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까지도 저에게 물어와서 제가 힘이 들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애초부터 정호성이 이 좌익들과 내통해갖고 알리바이를 성립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 멍멍이 수작을 부린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다시 돌아가서 대통령님은 정책 기조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고 나라를 어떻게 끌고 나갈지에 대한 철학이 분명하신 분입니다. 대통령님이 이미 결정을 내리신 부분에 대하여 저는 단지 참고 의견만 드릴 뿐입니다. 이렇듯 정호성이 공영 메일로 보낸 문건들 중에서 절반도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최서원의 진술은 객관적 자료인 포렌식 분석 결과와 비교해 보시면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자는 이 최서원이 개인 컴퓨터와 문제의 태블릿 PC 2개를 사용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둘 다 열어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반문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솔직히 똑같은 내용의 첨부 파일을 거듭해갖고 반복해서 열어보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에 비춰보더라도 매우 드문 일이고요. 문건 자체가 컴퓨터나 태블릿 PC를 통해서 반복해서 볼 만큼 그렇게 흥미로운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만무하다라는 겁니다. 포렌식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온 검찰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본인들의 또 조작 스킬을 또 써야겠죠? 최소원이 드레스덴 연설문을 읽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표시나지 않게 그런 의도였는지는 몰라도 또다시 조작질을 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검찰은 최소원의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확인한 총 138건의 문건을 날짜별로 문서의 제목, 최종 수정 일시, 최종 저장한 자, 문서 요지, 이런 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면서 각 페이지마다 중간중간 부분을 검은색으로 가려버리는 그런 짓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가려요? 창피하니? 이렇게 되면 이 문서를 읽는 사람들은 중요한 포인트를 건너뛰고 읽게 되지 않겠습니까? 안 보이니까, 가려놨으니까. 그런데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문건 138번의 제목은 종교 지도자 초청 간담회, 그리고 발송 일자는 2014년 5월 2일이었고요. 그 앞에 문건은 당연히 순번이 빠르겠죠. 137번의 제목은 제7차 수석 비서관 회의, 발송 일자는 2013년 5월 10일. 당연히 순번이 빠르니까 날짜도 빠르겠죠. 자, 그러니까 드레스덴 연설문은 2014년 3월 27일에 공용 메일로 전송이 됐기 때문에 137번과 138번 사이에 들어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그게 없어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날짜와 순번을 잘 보세요. 137번이 2013년 5월 13일이고 그 다음에 138번이 2014년 5월 2일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된 드레스덴 연설문이 공용 메일로 전송된 날짜가 2014년 3월 27일이니까 날짜만 보시더라도 137번과 138번 사이에 들어있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검찰은 최소원이 드레스덴 연설문을 다운로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당연히 읽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 이 부분을 어쩔 수 없이 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조작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검찰이 대놓고 증거를 조작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137번과 138번의 문건 전체를 검은색으로 쓱 가렸던 겁니다. 이 부분에서 뭐가 문득 생각이 납니까? 현재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윤석열이 국민을 속이기 위해 가지고 대놓고 출구와 입구를 명확하게 밝히지도 않고 쓱 가리고 있는 것하고 같은 짓거리를 당시 특검에서도 한 겁니다. 조작이 아주 생활화가 돼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고요. 아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국가의 검찰이 조작을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탄핵이 되고 구속이 되는 일이 백주대낮에 벌어졌던 거 아닙니까? 탄핵 전국 때 벌어졌던 30만 쪽에 이르는 방대한 기록 속에 얼마나 많은 조작들이 있었겠어요? 사실 우종찬 기자님이 저한테 사무실에 왔고 직접 30만 쪽의 기록을 봐라, 직접 확인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많은 기록을 어느 세월에 다 읽어보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뭐 보면 뭐 알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종찬 기자님을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소원이 아닌 어느 누군가가 태블릿 PC를 통해서만 드레스덴 연설문을 읽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고요. 검찰이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는지 역사의 기록으로 반드시 남겨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에 와서 모든 진실이 드러났지만 그 누군가는 바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으로 99.9999999% 밝혀졌고요. 검찰과 법원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재판 행태를 보면요, 김한수를 얼마나 보호해주고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얼마 있으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삼성 서울병원에서 컨디션 조절을 하신 후에 퇴원을 하십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인이 직접 전 국민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여기저기서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겁을 잔뜩 먹고 음해 공작들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수위가 완전히 그냥 말이 되든지 말든지 그냥 막 짓거려요. 정신이 이상해졌네, 뭐 암에 걸렸네, 스트레스를 받았네, 잇몸이 주저앉았네 등등. 근데 모두 말이 안 되는 찌라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 여러분, 대통령의 주치의도 아닌 것들이 무슨 근거로 저딴 말을 하는지 근거를 대고 얘기해보란 말이야.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팩트는 박근혜 대통령은 식사도 잘하시고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을 만큼 양호하시다라는 겁니다. 또한 사면 복권이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치를 하시고 더 나아가서 대선에 개입을 하신다는 그런 의미죠. 그렇게 하시려면 당연히 자신의 명예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그런 행위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자신을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조작 날조로 또한 헌법까지 파괴하면서 옥살이를 시킨 사람에 대한 응징이 없이는 명예회복 따위는 없다라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 본인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순리대로 잘 진행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저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범죄자들의 말도 안 되는 찌라시들에 동요하지 마시고 귀도 기울이지 마세요.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을 믿고 그냥 며칠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5년을 기다렸는데 그까지 며칠을 못 기다리십니까? 그때 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고요. 나라가 없는데 살아서 뭐합니까? 라는 각오로 거짓없는 진실된 애국방송만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 아래 공유 버튼 눌러서 많이 퍼 날라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애국이에요.